우주라는 무한한 영역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수없이 많은 도전을 해온 인류. 하지만 실패는 반복됐고 오랜 시간 공들인 노력들은 한순간 물거품이 되곤 했다. 지구 최고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 역시 2006년 팔컨 1 로켓 발사부터 화성 이주를 위한 스타쉽까지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 발사를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실패하고요. 네 번만에 성공했거든요. 네 번째 만일경에 그때 성공 못했으면 스페이스X가 아마 지금 없었을 거다. 실제로 우주 발사체의 첫 발사 성공률은 단 27%. 로켓 발사의 역사는 곧 실패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말 참혹한 실패의 역사들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발사할 때는 그런 기억들이 이제 혹시 우리가 그런 영상 속에 남은 기록을 영상을 오늘 만들게 되지 않을까 굉장한 불안감도 같이 다가오고 하는데 항상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2021년 10월 21일 한국형 최초의 우주 발사체로 개발된 누리호 역시 첫 발사 성공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누리호가 정상적으로 점화하면서 목표 고도인 지구 상공 700km까지 올라갔지만 3단 엔진의 연소 시간 부족으로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올려놓는데 실패한 것이다. 3단 산화제 탱크 내부에 있는 헬륨 탱크가 이탈되는 문제점이 밝혀졌고 한 번의 실패를 거울 삼아 8개월 만에 다시 2차 발사에 도전하는 누리호. 순수 국내 독자 기술로 만든 첫 한국형 발사체로서 그 위험을 증명해내는 일만 남았는데 누리호 발사 성공. 그 기적의 순간을 향해 숨가쁘게 뛰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피와 땀, 눈물로 일궈온 우주 발사체 기술 경쟁력의 현 주소를 짚어본다. 지난 5월 3일 윤석열 정부가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과학산업계 이슈는 바로 79번 국정과제. 항공우주산업진흥과 관련된 내용이다.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전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인데 그 첫 번째 신호탄이 될 우주산업계의 대형 이벤트가 임박하면서 전 국민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10월 1차 발사는 위성 모사체를 목표 궤도에 안착시키지 못해서 절반의 성공으로만 기록됐는데요. 이번엔 첫 발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해 실제 위성을 우주에 올려놓을 계획입니다. 2021년 10월 21일 5시 정각. 거대한 굉음 속에서 하얀 연기를 뿜어내며 우주를 향해 날아오른 누리호. 15분의 비행 끝에 목표 고도인 700km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지만 위성 모사 탑재체를 목표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3단 엔진이 당초 계획보다 46초 일찍 꺼진 탓에 탑재체가 충분한 속도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3단 엔진 종료 후에 속도가 좀 안 나오는 바람에 고도는 올라갔지만 속도는 미달로 임무에 좀 실패했구나 해서 정말 너무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성 투입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굉장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위성 분리까지 모든 이벤트는 어떻게 보면은 한 번씩은 다 해본 꼴이라서 미완의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아쉬움 속에 미완의 성공으로 끝나버린 누리호 1차 발사. 하지만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발사체를 우주까지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성과였다. 특히 누리호는 75톤급 액체 엔진 4기를 묶어 300톤의 추력을 내는 1단 로켓, 75톤급 액체 엔진 1기로 구성된 2단 로켓, 7톤급 액체 엔진 1기가 들어가는 3단으로 구성됐는데 여기에 장착된 엔진 모두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것으로 정상 작동에 성공했다. 실제 엔진에 대한 평가는 매우 잘 받았습니다. 시동이나 점화, 그다음에 정상 작동, 그다음에 종료가 모두 잘 됐기 때문에 특별히 크게 보완할 점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 발사체는 발사 순간 섭씨 영상 3,300도의 초고온과 영하 183도의 극저온, 대기압의 60배 이상에 이르는 초고압까지 극악의 조건을 견뎌야 한다. 또한 36만여 개 부품이 수십 분 동안 1초의 오차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만 하는데 단 한 번의 발사만으로 성공을 이뤄내기엔 누리호가 넘어서야 할 장벽이 너무 높았다. 이 우주 발사체라는 게 워낙 극심한 환경에서 동작을 하는 기계 장치이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보면 흔하게 실패가 일어나고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저희가 다음번에 조금 더 좋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되고 축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에 좌절하기보다 실패를 통해 더 나은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상황. 이에 국내 연구진은 1차 발사 후 곧바로 실패의 원인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 지난해 11월 3일 누리호의 3단 엔진 연소 조기 종료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발사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총 5회에 걸쳐 집중 조사를 거쳤다. 이와 별도로 항공우주연구원 내부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층 분석을 실시했는데 그 과정 또한 녹록지 않았다. 누리호와 같은 소모성 발사체는 임무 종료 후에 기체가 해상에 떨어지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하여 오로지 원격 계측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원인 분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누리호의 경우에는 약 2,600여 채널의 원격 계측 데이터와 5채널의 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원인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누리호에 탑재된 원격 송수신 장치 텔레메트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 후 누리호 비행 과정 중에 발생한 이상 현상을 찾아내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원인을 밝혀내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누리호 1차 발사의 실패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만 2달여의 시간이 필요했고 최종 결과는 지난해 12월에야 확인할 수 있었다. 누리호의 3단 산화제 탱크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헬륨 탱크의 고정장치 설계 시 비행 중 부력 증가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습니다. 누리호에는 대기가 없는 우주에서 연료를 태울 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산화제 탱크가 실린다. 그런데 바로 이 탱크에서 탈이 난 것이다. 로켓이 발사된 후 엄청난 가속도를 받게 되자 산화제의 부력이 커지기 시작했고 내부에 들어있던 헬륨 탱크의 고정 장치가 풀려나갔다. 이로 인해 헬륨 탱크가 이탈하면서 산화제 탱크의 균열을 일으켜 산화제가 새어나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사실 로켓 발사에서 산화제 탱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은 누리호가 처음이 아니다. 2015년 6월 28일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팰컨 9 로켓을 발사했을 당시 영상이다. 2.5톤의 화물을 싣고 국제 우주 정거장을 향해 쏘아진 팰컨 9 로켓. 하늘을 향해 순조롭게 날아가는 것 같더니 이륙 139초 만에 갑자기 폭발했다. 발사 성공이 현실이 되려던 순간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나중에 밝혀진 결과 이 사고 역시 산화제 탱크 안에 설치된 헬륨 고압 탱크 고정 장치가 풀려나간 것이 문제가 되었다. 거기에서도 누리호와 마찬가지로 산화제 탱크 가압용 헬륨 탱크의 고정부가
부력에 의해서 파손되면서 산화제 탱크 내부에 다량의 헬륨가스 누설이 발생되었으며 이에 의해 산화제 탱크가 압력이 갑자기 상승하여 결국 기체가 파손되는 그 폭발 사고까지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항공우주국이 실패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스페이스X가 고정장치 소재로 항공우주 등급 스테인리스 스틸이 아닌 산업용 등급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부품을 설계할 때 최대로 가해지는 압력, 그 이상의 힘도 견딜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설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스페이스X는 팰컨 9 로켓 버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면서 설계 오류를 개선했고 이후 더 이상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연구진 역시 실패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 만큼 산화제 탱크의 안정성을 보강하는 것에 주력해왔다. 먼저 연구진은 산화제 탱크의 설계를 하중에 1.5배까지 견딜 수 있도록 변경했고 헬륨 탱크 고정장치가 풀리지 않도록 강화했다. 또한 탱크 덮개도 9kg 정도 더 무겁고 두껍게 제작했다. 누리호가 비행 중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그 조립이 완료된 3단을 눕혀서 이 돔 덮개를 이제 해체를 하고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추진제 탱크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내부 청정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티클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엔진의 폭발이나 아니면은 이상 동작을 갖다 초래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청정도를 깨지 않으면서 또 일정 내에 이걸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고 그래서 직접 작업자가 내부에 들어가서 이 실제로 그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을 수행을 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까지 걸린 시간만 5개월. 원칙적으로는 결함이 생긴 3단 부분을 완전히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해야 했지만 당초 2차 발사 예정일이 5월로 정해져 있었기에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3단 로켓이 조립돼 있는 상태에서 개선 조치를 해야 했기에 더욱 힘들게 작업을 수행해야 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신속하게 누리호 1차 발사에서 나타난 기술적인 문제를 개선한 연구진은 2차 발사 예정일을 6월 15일로 임시 결정한 후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비행 모델의 1, 2, 3단을 조립하고 실제 성능 검증 위성을 누리호에 탑재하는 것까지 굵직한 과제들만 남아있는데 누리호 2차 발사를 20여일 앞두고 있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기술 축적을 위해 쌓아온 시간이 궁금하다. 한국이 우주 발사체 기술의 독자적 확보를 꿈꾸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4년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설립 후 한국형 발사체 기술 확보를 위한 행보가 본격화됐는데 1990년 과학로켓 1호를 시작으로 2단형 고체 엔진을 가진 중형 과학로켓 KSR-2 그리고 추력 13톤급 액체 추진기관인 KSR-3 개발까지 이뤄내며 우주 산업의 기술력을 차근차근 쌓아왔다. 2002년부터는 100kg급 소형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 우주 발사체 나로호 개발에 주력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2013년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로켓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1단 추진체 개발을 러시아 기술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아시다시피 나로호는 사실은 이제 반쪽짜리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단은 러시아에서 들어오고 2단을 갖다가 국내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전체가 국산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나로호의 2단을 개발한 경험, 그다음에 그 러시아에서 들여온 그 1단을
이 운용한 경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국내 순수한 독자 개발 발사체를 가져보자라는 게 일단 개발 목표였고요. 결국 우리 연구진은 나로우가 뜨기도 전인 2010년 자체 기술 확보를 위해 맨 땅에 헤딩하듯 도전을 시작했고 설계해서 만들고 실패하면 재설계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했다. 그 중에서 가장 넘어서기 힘들었던 난관은 세 가지. 연료와 산화제를 저장하기 위한 추진제 탱크를 제작하는 것과 연료가 매끄럽게 연소되지 않는 연소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개의 엔진을 하나로 묶어 추진력의 균형을 맞추는 클러스터링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연소 불안정 문제로 인해 오랜 시간 개발이 지체되어야만 했다. 이거는 신도 모른다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한국형 발사체 사업이 1년간 지연이 됐어요. 엔진 분야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분야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같이 한 사람들이 미안하기도 하고. 중대형 엔진 개발에서 흔히 맞닥뜨리게 되는 이제 연소 불안정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기술적인 어려움을 저희가 15년, 16년에 이제 계속 이제 맞닥뜨리면서 원래 할 수 있는 능력을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냐라는 또 이런 질책도 많이 있었고. 실패할 때마다 주변의 질타를 받으며 기술 개발을 조기에 끝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연구진.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누리호 개발을 위해 한마음으로 달려온 천여 명의 동료 연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0년 3월 시작된 누리호 프로젝트. 지구 저궤도인 600km에서 800km의 실용 위성을 투입하기 위한 발사체 개발과 우주 기술 확보가 목표였다. 사업비만 2조 원 투입. 그중 전체 사업비의 80%인 1조 5천억 원이 참여 기업에 쓰였는데 이는 1,775억 원에 그쳤던 나로호 개발비의 약 8.5배에 달한다.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국내 기업은 총 300여 곳. K 방산 기업들이 총동원되어 기술 집약의 완성체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다면 누리호의 기적을 만들어낸 주역들은 누구일까? 경상남도 사천에 위치한 한 공장을 찾았다. 작업자들이 테이블 위에 놓인 가는 전선들을 꽈배기처럼 꼬아 굵은 묶음을 만들고 있는 모습. 바로 이게 누리호의 신경망이라 불리는 와이어 하네스라고 한다. 누리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구성품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없을 텐데요. 누리호 안에 동체에 설치가 되어서 각각의 발사부터 그다음에 비행에 이르기까지 제어를 하는 장치들에 대한 신호를 연결해 주는 어떤 통신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가장 비교하기 쉬운 예로 사람을 예로 든다라고 하면 신경계나 아니면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된 전자부품은 수백 가지에 이른다. 이들을 모두 연결해 신호와 전원을 전달하는 전선 다발이 바로 와이어 하네스인 것. 처음 누리호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당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선의 소재와 무게였다. 500km 이상 고도에 도달하는 누리호 3단에 들어갈 전선은 외부 복사열을 견디면서 유해가스가 빠져나오지 않는 자재를 구해야 했다. 직원들은 겨우 해외에서 판매되는 은이 들어간 소재를 찾아냈고 총 700kg 안팎의 와이어 하네스 무게를 310kg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다. 하네스라는 제품들을 저희가 오래전부터 회사에서 수행을 하던 업무였지만 사실 우주 발사체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하네스라는 것들은 시작 당시에는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었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TV라든지 라디오 같은 가전 제품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영이 되는데요. 실제 발사체는 그렇지 못한 상반된 환경에서 운영이 되게 돼 있죠. 예를 들면
굉장히 심한 진동이라든지 아니면 고도가 상승됨에 따라 변화하는 이제 급격한 온도 변화라든지 또는 최종적으로 대기권 밖에서와 같은 그런 가혹한 상황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꾸준한 성능은 기본이지만 그런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는 신뢰성이 확보된 자재를 선택하는 것들이 가장 최우선이었습니다. 어렵게 소재를 찾아낸 뒤에는 납품까지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 누리호 1, 2, 3단에 들어가는 커넥터만 총 1146개에 전선 묶음은 121개에 달한다. 10명 남짓한 직원들이 매일 작업에 매달린 결과 약 8개월 만에 누리호에 들어갈 와이어 하네스 제작을 마칠 수 있었다. 1차 발사 때 저희가 저희 참여했던 직원들 한 10명을 데리고 나로 우주센터 인근에 있는 펜션을 잡아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한번 목격을 했거든요. 저희 보통 모든 분들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지만 충분히 저희로서는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또 앞으로도 또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어서 저희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에 위치한 한 항법 기술업체. 이곳에서는 누리호 발사체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 즉 위성 항법 수신기를 개발했다. 우주에서 위성 신호를 수신해 위치와 속도를 개선하는 기술이다. 위성 항법 수신기는 극저온과 진공 등 우주의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개발해야 하는 우주 내비게이션의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지금 보시면 저 반대쪽에 이제 안테나가 있는데요. 저기서 이제 신호를 쏴주고 저기 수신하는 쪽에서 이제 이게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면서 180도, 360도 회전을 해서 이 안테나가 가지고 있는 이제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측정하는 시설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돌면서 안테나가 저희는 위성을 지상에서 위성 신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그란 형태의 이제 안테나 패턴을 가지는지 혹은 뒤쪽으로는 이득이 없는지 있는지 이런 측정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성 항법 수신기가 중요한 이유는 만에 하나 이 장치가 고장나면 누리호는 자칫 우주미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성항법 장치가 지상에서부터 이제 발사되고 페어링 분리 전까지의 일들이 주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동 경로와 속도들을 이제 정확하게 입력된 경로로 날아가는지 이제 유도를 할 것이고 그 유도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측정하는 기능들을 할 거고요. 분리된 이후부터는 이제 그 3단체가 혹시나 지구에 떨어질 때 위험한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제 유도를 하거나 폭파시킬 때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항법 장치가 탑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리호에는 120도마다 안테나 3개와 수신기 1개가 달려있다. 이들 장비는 서로 다른 정보를 수신하며 항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이 위성 항법 수신기가 누리호 3단 상단에 설치되는 만큼 누리호 발사와 각 단의 분리 때마다 발생하는 진동과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발사체가 분리할 때 굉장히 큰 충격이 생깁니다. 1단 분리할 때 충격, 2단 분리할 때 충격, 이제 3단까지. 저희는 파이로 충격이라고 하는데요. 그 충격이 이제 굉장히 큰 3000G 이상 큰 충격이 오다 보니까 저희 장비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 개발 초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고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기구적인 설계를 보강하든지 여러 가지 시험을 좀 더 해서 이제 괜찮은 부품을 다시 선택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개발 초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7.8기의 노력 끝에 위성 항법 수신기 개발에 성공한 것. 누리호 1차 발사 당시에도 위성 항법 수신기는 정상 작동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결국은 국가의 큰 일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술력을 이제 널리 알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만든 제품이 이제 누리호에 직접 달려서 날아가는 거를 볼 때는 제가 굉장히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한 연구소. 반도체 기계설비공사 전문회사인 이 기업은 1990년대 우주항공산업에 일찌감치 뛰어들며 임직원 100여 명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년의 세월, 항공우주 사업이 회사 전체 매출의 1%가 채 되지 않았지만 꾸준히 투자를 이어가며 기술력을 쌓은 결과 나로호에 이어 누리호에서도 연소기 시험 설비와 추진기관 시스템 시험 설비 등 주요 임무를 맡을 수 있었다. 발사대 추진기관의 역할은 이제 발사체가 잘 발사될 수 있도록 발사체에 고압가스 그리고 연료 그리고 산화제를 충전 및 배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부대적으로 이제 고압가스를 생산한다거나 설비를 보호하는 등 약 11개의 시스템으로 전체 추진기관 시험 설비는 구성되어 있고요. 그 설비들이 모든 것들이 다 제 기능을 해야만 지상에서 이제 발사체가 이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요구하는 유량이나 압력에 따른 추진제의 공급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진기관 시험 설비는 2013년 나로호 발사 이후 구축이 시작됐다. 이곳에서는 총 9종의 시험 설비 중 7종의 시험 설비를 구축하는 데 참여했다. 그 이전까지 고추력 엔진 시험이 가능한 시험 설비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엔진 개발이 불가능했지만 시험 설비 구축으로 비로소 발사체 엔진 개발은 물론 추진기관 시험이 가능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추진제와 가스류 등을 지상에서 공급하기 위한 구조물인 엄빌리칼 타워와 열 제어, 화재 안전 시스템 개발에도 참여했다. 그 누리호의 1차 발사에서 성공적으로 검증을 했었고 현재 2차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 고압 밸브랑 엄빌리컬은 공통적으로 가스 누설이 발생하게 됐을 때 원치 않는 추진제의 소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추진 제어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돼서 발사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밸브의 기밀 성능 검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주 항공 분야에 대한 기업의 남다른 뚝심은 누리호 개발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기업에 입사한 이후 18년째 우주항공 사업 부분을 이끌고 있는 지상현 부장은 이번 누리호 2차 발사에 누구보다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저희가 이번에 1차 발사할 때 발사 실패 원인으로 나왔던 그 헬륨 탱크의 고정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황 재현을 하고 그리고 개선된 형태를 가지고 다시 그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는 시험 평가 업무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차 발사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뭐 제가 판단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개선이 됐던 걸로 시험 결과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아마도 동일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고 이제 관련된 연구원들 다 참여를 해서 사실 육안으로 보고 있는데 모두 다 한마음일 겁니다. 다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고 이번 일을 잘 되고 해서 이 다음 항공우주 사업, 이 발사체 사업 산업이 점점 더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사체와 관련된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연소 시험이 남아있다. 연소 시험은 엔진을 점화해 발사체의 성능을 확인하는 단계로 발사 전 필수 과정이다. 종합연소시험이란 지상에서 발사체를 고정을 하고요. 그리고 발사 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발사체가 설계된 대로 성능을 낼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발사체 최종 단계의 중요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험 설비는 연료와 산화제, 발사체에 필요한 각종 가스를 공급하고 회수하는 유공합 시스템과 설비를 제어하는 제어 계측 시스템, 그리고 발사체를 이송, 고정하는 테스트 스탠드,
연소 시험 시 배출되는 화염을 냉각하고 시험 설비 내 안전 사고를 감지하는 후류 안전 시스템 등 총 4가지로 구성된다. 1단 시험의 경우 화염을 냉각하는데 1초에 5톤의 냉각수를 200초 동안 공급해야 하는데 전기 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전됐을 때 냉각수 공급이 멈추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설비가 폭발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로우주센터의 지형을 이용한 낙차 방식을 생각해냈습니다. 시험 설비보다 100m 높인 곳에다가 1000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를 설치하고 그 위치 에너지를 사용해서 안정적으로 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곳은 2011년부터 이 추진기관 시험 설비 개발에 뛰어들었고 2015년부터 3년간 나로우주센터에 시험 설비를 구축함으로써 지상에서 7톤과 75톤, 300톤급 발사체의 종합 성능 검증을 가능하게 했다. 지상에서 종합 연소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하우는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몇몇 나라만 보유하고 있고요. 2021년 3월 25일 추력 300톤 1단이 125초간 연소 시험 후에 성공적으로 종합 연소 시험을 마쳤습니다. 그날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우리가 시험 설비 개발을 맡아서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그림 한 장으로 시작해서 10년 만에 현실로 구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결국 저희는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지난 5월 누리호 2차 발사를 앞둔 고흥 나로우주센터. 이곳에서 2014년부터 누리호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지휘자 역할을 수행해온 한 기업의 연구진들이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었다. 300여 기업이 납품한 부품들을 하나씩 조립하며 누리호 체계를 완성해 나가는 단계. 나로우주센터에서 만난 유원균 과장도 누리호 체계 총조립을 담당한 기업의 연구진 중 한 명이다. 저희 회사가 하는 작업은 각각의 그 회사들이 만든 부품들을 전부 다 모아서 발사체 완성체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추진제 탱크를 결합시키고 그 안에다가 추진 공급계 각종 배관 및 전기 배선, 센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장착을 해서 이제 우리가 그 발사대 올라가기 전까지 그 완성체를 준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누리호 발사를 위한 발사체 이송과 발사대 거치, 인터페이스 검증 시험, 기능 시험 등 전 과정을 진두 지휘해온 이 기업은 특히 발사체의 기본이자 최대 난제인 1단 연료 탱크와 산화제 탱크까지 자체 기술로 제작하는 놀라운 성과를 내기도 했다. 발사체가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연료와 산화제를 탑재해야 하는데 따라서 추진제 탱크는 부피는 키우면서 두께를 얇게 해 무게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용접 작업이 쉽지 않다. 탱크는 이제 크게 외벽을 구성하는 실린더, 상하부를 구성하는 돔 구조가 있고요. 이것을 성형, 가공, 용접해서 또 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탱크 외벽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 제일 얇은 곳은 두께가 1.5mm밖에 안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조금만 취급 부직을 하면 찌그러지거나 깨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 단 한 단 깎고 성형해서 깔끔하게 용접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용접 과정이 1차, 2차, 3차, 4차 많이 반복되는데 마지막에 가서 한 짬만 실수해도 10m에 달하는 거대한 부품을 폐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리 없이 개발했다는 게 큰 성과로 보입니다. 또한 누리호 1차 발사 이후 실패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조립이 완료된 3단을 일부분 해체하는 작업을 거치기도 했다. 이때 3단 산화제 탱크 구조의 보강 작업이 진행됐고 모든 작업과 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3단의 해체된 부분을 재조립하면서 누리호 2차 발사 준비를 완료했다. 이제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을 뒤로하고 2차 발사만을 앞둔 상황.
유원균 부장은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것이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로 남는다고 한다. 조립에 필요한 대부분의 치공구의 그 작동 방법, 조립 방법, 개념 이걸 다 제가 잡았습니다. 물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상세 설계가 진행이 되고 치공구가 제작이 되고 여기 들어와서 하나하나가 제가 원했던 개념대로 조립이 돼서 완성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봤을 때 어느 한 구석에 누리호를 만드는데 카이라는 회사에서는 저 사람이 많이 기여했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이 생깁니다. 300여 곳의 기업, 1000여 명의 연구진, 순수 K 기술력으로 완성된 누리호. 지난 5월 12일, 누리호의 1단과 2단 로켓이 무사히 결합을 마친 그날, 서울의 한 위성개발업체 사무실에서도 특별한 임무가 진행됐다. 어제까지 파이널 테스트가 끝났으니까 오늘 지금 현재 배터리 사용에 대한 최종 배터리 잔량을 완충으로 한 거를 확인을 하고 누리호에 실릴 성능 검증 위성의 최종 패키징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성능 검증 위성은 2017년 11월에 개발을 착수해서 5년에 걸쳐 임무 분석, 그다음에 요구 사항 도출, 위성 설계 제작, 조립, 시험, 검증 등 그 위성 개발 과정을 마치고 5월 16일에 나로 우주센터로 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은 누리호의 발사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가로 세로 크기가 모두 1m 이내, 약 180kg의 무게를 지닌 소형 위성으로 개발됐는데 앞서 지난해 10월 진행된 누리호 1차 발사에선 위성 모사체가 탑재됐지만 2차 발사에선 성능 검증 위성을 탑재해 궤도에 투입시킬 예정이다. 성능 검증 위성이 누리호에서 분리된 후 궤도에서 안정적으로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성능 검증 위성은 한국형 발사체가 우주 공간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분리해 줄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대학에서 2년 동안 개발한 큐브 위성 4기를 장착을 해서 분리해 주는 임무를 수행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이 발사관에 조선대,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에 발사관이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국내 대학에서 개발한 위성을 장착한 후에 저희가 궤도 임무 중에 분리하는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실제로 성능 검증 위성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우주 기술들을 확인하기 위해 발열 전지와 제어 모멘트 자이로 및 S밴드 안테나가 실리고 국내 대학들이 개발한 큐브 위성 4기도 탑재된다. 이 중 큐브 위성 4기는 조선대와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등 국내 4개 대학의 학생들이 지난 2년 동안 설계부터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했다. 2호 IR 카메라로 백두산의 천지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 한반도의 지구 관측을 수행하는 것을 임무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GPS 신호를 받아서 지구 대기 관측을 수행하는 과학 임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서해 상공에 있는 미세먼지의 흐름을 관측하기 위한 위성이고요. 안에는 이제 그 넓은 영역을 찍기 위한 400km 곱하기 400km의 영역을 찍는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 임무로 이제 초분간 카메라가 탑재되어 이제 지구를 촬영을 하고 이 촬영된 이미지 데이터를 지상국으로 송신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4기로 구성된 큐브 위성은 고도 700km의 태양 궤도에 안착해 최대 1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지구 대기 관측 데이터 수집, 미세먼지 모니터링, 초분광 카메라 지구 관측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발사체에 최초로 탑재되는 성능 검증 위성과 큐브 위성, 여기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국내 업체에서 제작한 위성으로 검증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형 위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국내 기업이 관련 기술을 확보하여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위성을 쏘아 올릴 때마다 해외 발사체를 통해 발사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우리 힘으로 언제든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이뤄내기까지 마지막 관문만 남겨둔 상황. 개발자들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꿈만 같다고 말한다. 열 구조 모델 진동 시험 때는 위성 내부의 유닛이 파손되는 일이 발생해서 원인 분석 및 설계 변경 등 진동 하중에 대한 설계에 대한 그 보완 과정을 하면서 같이 참여한 연구원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지금 현재 다 딛고 현재 FM을 발사체에 장착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힘든 과정을 다 겪긴 했지만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에 우리 땅에서 쏜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항상 힘들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학생들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해가는 게 재미는 있었지만 그래도 역시 좀 힘들었고요. 사실 우주 하면은 미국의 스페이스X나 프랑스 하면 아리안 스페이스, 러시아는 스푸트니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데요. 앞으로 한국이 우주 하면은 누리호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는 우주 강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차 발사를 앞두고 성능 검증 위성과 큐브 위성을 탑재한 후 1, 2단 로켓과 결합하는 과정까지 마친 누리호. 마지막으로 발사 과정에서 각 단의 로켓을 분리하는 파이로로, 즉 화약을 터뜨리는 장치를 장착하면 발사 준비를 모두 마치게 되는데 남은 변수 중 주요한 요소는 장마를 앞둔 날씨다. 우주 발사체를 쏘려면 평균 풍속 초당 15m, 최대 풍속 초당 21m 이내에 있는 비행 경로에 번개가 없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조건을 고려한 결과 2차 예정 발사일이 6월 15일로 정해졌지만 변동 가능성도 남아있다. 과거 기상 통계를 볼 때 6월 말부터 남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되는 점도 고려하였고 또한 올해 8월에는 국내 최초 달궤도선 발사도 예정되어 있어서 연구원의 역량 결집을 위해 주요 연구 개발 일정을 분산할 필요성도 있어서 발사 예정일을 6월 15일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새기고 우주를 향해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될 누리호. 그 안에는 수많은 연구 개발자들의 영혼이 녹아있다. 지난 6년간 나로우주센터에 있으면서 열정적으로 일할 때도 있었고 또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막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하루를 위해 10년을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누리호 개발을 위해 일한 사람들이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필코 꼭 성공할 거며 우주강국의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줄 것입니다. 지난 1차 발사에서 완벽한 성공을 거두지 못해 연구원들이 큰 부담을 가지고 2차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해서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긴 과정을 오면서 축적해온 것들이 많이 있고 실패를 하면서도 우리는 축적을 하고 있고 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누리호의 기적은 이제 시작이다.